한정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청정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녹색 산업.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 왔을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온실가스, 녹아내리는 북극의 빙하와 위협받는 섬의 생존, 그리고 극심한 기후변화. 이를 막고자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 한정된 화석에너지의 고갈, 더욱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이에 우리나라 역시 꾸준히 해마다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오고 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주거 생활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는 중. 이곳에는 미래주택의 신기술과 성능을 보여주는 다양한 기자재들이 전시되고 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 앞으로 건설될 주택들에 도입될 녹색 기술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형 고효율 설비들을 위주로 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질 전망. 이제 집은 단순히 소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소비된 에너지는 재활용되며 필요한 에너지는 주택 내에서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 보다 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진화되는 주거 공간. 도심 곳곳 옥상들의 모습 또한 바뀌고 있다. 서울의 동국대학교. 이곳에는 특별한 휴식처가 있다. 바로 옥상 위에 설치된 정원, 옥상 정원이다. 최근에 이제 그 친환경 건축 해가지고 그 이제 건축 공간에도 뭐랄까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옥상을 녹화하는 옥상 녹화 부분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벽면에서 열 손실이나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벽면 녹화 같은 것들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이 옥상 같은 공간을 녹화를 하게 되면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차단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서울시에서 일부러 이렇게 도심에 있는 큰 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동대가 지금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 정원은 건물의 열 효율을 높여서 유리비를 줄여준다. 여름에 옥상에 정원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는 최대 4도가량 내려간다. 그런가 하면 몇 년 전부터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이를 통한 에너지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 중 하나.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이제 폐기물 에너지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8년, 2009년 정부 합동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그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원재활용법에서 고용연료 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을 두고 있고, 현재 국정과제로 자원순환 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2020년까지 단순 매립되는 폐기물을 제로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모두 5개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총 55만 TOE, 중위로 계산했을 때는 약 290만 배럴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보급해오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량 또한 폐기물 관련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시간당 5만 킬로니까 약 120만 킬로 생산해서 그중에서 한 10% 정도를 자체 연료로 쓰고 에너지로 쓰고 나머지 110만 정도를 외부에 팔고 있습니다. 시골 농가에서 한 달에 한 200kg를 사용한다고 보면 약 18만 가구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로는 의왕시 정도가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매립가스는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태우기도 하고, 다만 그 단순히 태울 것이 아니라 그걸 에너지로 바꾸면 전력을 생산해서 금년같이 전력난을 겪을 때 상당히 국가에 기여를 하고,
1년 전기 생산량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8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은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역시 추가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 중. 관련 기술의 발달과 이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원의 탄생. 하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들. 아직은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도 그중 하나. 한국의 현재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소비량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그중에서 전력 소비가 너무나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위기라든지 가격 상승 그리고 원전 사고, 후쿠시마 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소비량을 계속해서 늘려가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매년 거듭되는 전력난. 우리나라는 2009년 9월 15일 예비 전력이 100만 킬로와트대로 떨어져 단전을 실시하며 블랙아웃의 문턱까지 간 바 있다. 그리고 매년 블랙아웃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9위를 기록. OECD 평균보다도 1.7배 높다. 1인당 전기 소비량 역시 빠르게 증가.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 편리해진 우리의 생활만큼 전력의 사용처는 늘고 사용량 역시 급속히 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커지고 있는 것은 바로 취약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소비량이 거의 10등 안에 듭니다. 석유 소비든 전력 소비든 아니면 석탄 소비든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는 국가인 거죠. 이 얘기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에너지 분야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조선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상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위기에 그만큼 취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열린 세계 에너지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수준은 지난해보다 14계단이나 떨어져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너지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부문 순위는 조사 대상 129개 국가 중 103위. 지난해 89위보다도 하락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종합 순위 상위에 올라 있는 나라들의 분포. 에너지 안보 순위 1위에서 5위의 나라들은 스위스와 덴마크를 비롯해 모두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 유럽의 최근의 에너지 계획들은 철저한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CO2 배출량을 점점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 에너지라든지 석유 고갈 시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에너지 소비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가면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주 열심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북부에 위치한 덴마크는 세계 종합 경쟁력 순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국가 경쟁력과 더불어 에너지 강국으로도 손꼽힌다.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 정도. 인구는 약 55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 하지만 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력만큼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에너지 선진국이 많은 유럽연합에서도 에너지 자금률 100%는 덴마크가 유일하다. 그런 덴마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전거. 덴마크의 도로에는 자동차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자전거들이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전거는 절반 이상의 교통 분담률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 북유럽이 대체로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편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덴마크는 역사적으로 가장 유서 깊은 자전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수도 코펜하겐의 경우 1923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었으며
현재는 400km 이상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들의 삶. 덴마크의 도로에서 자전거들은 자동차보다도 넓은 자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어떻게 자전거 강국이 된 것일까? 우선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꼽을 수 있다. 덴마크는 가장 높은 지대라 해도 해발 150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모든 국토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지형 자체가 자전거를 타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는 셈. 하지만 수많은 덴마크인들에게 자전거가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가장 편리하고 빠른 교통수단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덴마크 내에서의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편리하다. Well, I bike myself. I'm a student. It's cheap, it's faster, and you know, it's not so much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thing I bike. It's just because it's the absolute easiest way to get around in Copenhagen. 덴마크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속적으로 늘려 자전거 통행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일반 주차료와 통행료는 대폭 인상,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을 유도했다. 덴마크는 자동차 구매 시 구매 금액의 180%라는 살인적인 세금을 부과한다. 택시비 역시 10km 이동에 5만 원이 넘는 건 예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갖기보다는 호응하는 이들이 더 많다. I support the green, you know, the green, the green parties for more, less cars, less CO2. Well, no. Well, I think if they use the money on the environment and the elder and the kids, it's okay. So as long as they use it, it's fine to pay a lot of tax. I drive my bike every day, so I think it's great. Too many cars, we can't get around anyway. So bicycle, it's easier and it's more fun, and we save the environment as also. So it's great. 친환경에 대한 높은 시민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이 미용실은 다른 미용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 바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린 헤어숍이라는 것. 사용되는 헤어와 미용 제품들은 모두 유기농 제품들이다. We have a license for being a green salon, and a green salon is something you can. It's a private label, you can say, but it's the Copenhagen environment who have made the label with sense in the first start in 2005, and it was to make a license for a hairdresser who's working without the normally chemicals. 헤어 디자이너들의 솜씨도 솜씨지만 고객들이 이곳을 꾸준히 찾고 신뢰를 갖게 된 데에는 바로 했다는데 친환경 시스템이 큰 경쟁력이 되어준 셈이다. Yes, I thought that the colors made the hair more soft than when I've had colors at other salons. So just the feeling of knowing that this was good for me, that's been very pleasant for me. I've had 3 children, so I've never been afraid of getting my hair done while I've been pregnant. So it's comforting to know that this is good for me and it's good for my children. And 코펜하겐 시내에 위치한 한 호텔. 다양한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는 이 호텔에서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전동차를 대여해주고 있다. 손님들이 친환경적인 전동차의 편리함을 알고 이를 실제 생활에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호텔이 직접 나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 It was fun. It's a little different than a normal car because it doesn't say anything. So yeah, it was kind of fun.
It's more convenient because in a normal car, when you drive around Copenhagen, you have to pay for parking and it's hard to find parking spots. But in an electric car, there are separate parking spaces for that, and that's free. 이뿐만이 아니라 호텔 객실 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용시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뒀다. We lowered our energy consumption with close to 15%. We lowered our heating consumption with a similar figure, and we lowered our linen consumption with beyond 20%. So this is what we can measure. We cannot measure the impact in the food, but we can behave as good as we can, but we cannot measure the food impact. But we can measure how much water, how much heating, how much electricity did we use before, and how much are we using now. This we can measure, and this had a very good impact. 또 한 가지, 호텔에서는 현재 직접 이산화탄소 배출권 증서를 사들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We decided to invest in the quota system for several reasons. One is to neutralize our own consumptions. Second, to support the production, electricity and energy production industry, the ones who swap their production methods to green and climate-friendly production methods, we wanted to support them. We wanted to financially support them. And then third, we wanted to send a signal, a political signal, saying that we should lower the permits of emissions. So, these three.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에너지 정책에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함으로써 에너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덴마크. 하지만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전 세계를 휩쓸던 당시만 해도 덴마크 역시 당시 에너지 소비의 99%를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였고 당시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었다. 그 뒤 30여 년 석유 파동을 통해 겪은 교훈은 덴마크인들의 삶을 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과연 무엇이 그 차이를 불러왔을까? 극심했던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덴마크인들이 주목한 것은 자국의 자원, 풍력이었다. And now we make almost 30% of our electricity from wind turbines. And we have supplied more than half of the wind turbines all over the world from Danish companies. So it's a wish to be able to supply energy from the resources that you have domestically. 국제 정세에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풍력을 택한 덴마크. 이후 관련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풍력 터빈 등 친환경 기술 제품의 수출은 2008년 기준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2배 가까이 늘었다. In the 70s, wind turbines were very small and mostly for very local use. We had a low percentage of wind in our energy supply. So they were able to learn gradually and gradually evolve the technology. Today, we are not in a position to be a small technology anymore. We are a very large energy contributor. So wind turbines can do anything any power plant can do and produces electricity at very low costs. It is a full-blown power plant. So if we compare with the total energy mix, today we have only 4% from wind, and we are growing that to 20% in 2030. And of course we have to grow that percentage even further. And as we do that, we may actually end up in a situation where wind covers more than 100% of our current electricity needs. But it's just used for transport and for heat.
and substituting energy uses in those other sectors. 이곳은 덴마크뿐 아니라 북유럽을 대표하는 에너지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덴마크 동에너지사에서 운영 중인 복합 난방발전소. 동에너지사는 현재 전체 덴마크 전력 수요의 49%를 담당하고 난방 수요의 35%를 생산하고 있다. Yeah, the co-production of the district heating and the electricity means that we can utilize the energy from the fuel more than 90%. So it makes the plant one of the world's most efficient plants. We produce enough electricity to cover the power consumption of 1.3 million households in Northern Europe, which means that the electricity is sold on a free market, so it's not delivered to specific households. The price on electricity is therefore based on supply and demand for electricity. And the two units can altogether produce 825 megawatt of power. District heating, when it comes to that, we produce enough heat to cover the consumption of 200,000 specific households in the area of Greater Copenhagen. And the two units can altogether produce 905 megajoule per second of heating. 동에너지는 오래전부터 풍력과 태양열 개발에 나선 이래 각종 농작물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정제 공장까지 신규 에너지원 개발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 공장 역시 집단과 나무 등의 바이오매스 원료와 함께 자연가스와 석유를 복합적으로 활용 중이다. 풍력 강국인 덴마크지만 단순히 풍력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One of the reasons is that we have two boilers, and in the one boiler we use straw because it's a straw boiler, and in the other one we use wood pellets and natural gas and oil, and it makes us able to choose the fuel which fits the market best at the moment when it comes to price and availability, so it makes the unit flexible. 에너지 강국 덴마크가 주력한 것은 저렴한 자국의 에너지원에 대한 자체 분석과 이에 대한 집중 개발,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의 에너지 활용.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선진국으로의 변화는 결국 자국 내에 답이 있었다.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덴마크의 삼소섬. 삼소섬에 가기 위해서는 코펜하겐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이후 다시 페리로 2시간을 가야 한다. 그만큼 도심에서는 멀리 떨어진 섬. 섬에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는 것은 일렬로 늘어선 해상 풍력 발전기들이다. 삼소섬은 강화도의 3분의 1 남짓한 면적에 약 4,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섬이다. 이 작은 섬이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섬이 세계 최초의 에너지 자급자족 섬이기 때문이다. 1999년의 삼소섬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낙후된 섬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생산한 에너지가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량을 넘어서면서 에너지 자립에 성공했다. The Energy Island project is a small national project example. So the government wanted Samsø to fulfill an ambition about a renewable energy policy in Denmark. So Samsø's experiences should be transferable and scalable into a bigger context, so all of Denmark would do like Samsø in due time.
So the government gave us feed-in tariff and regulations and laws that would help us in the process to be the Energy Island project. And this is actually the master plan we made in 1997, where we introduced a master plan for citizens on Samsø, saying that some areas would have wind, some would have biomass, some would have solar, and in total we'd have some about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 So we ended up having our own practical master plan in this development. This was the target, and this is the recipe for success. 1999년 이들은 풍력발전탑을 건설했고 불과 2년 만인 2001년에 섬의 화석연료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내륙 지방에 전기를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풍력발전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느낀 삼소섬은 또 다른 시도를 했다. 바로 삼소섬에서 생산된 집단을 태워 열을 얻고 그 열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역 난방 시스템이 그것이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10여 년, 이곳은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배출량 제로의 섬으로 탈바꿈했다. Well, before all the houses were supplied by oil, and every house had a chimney, and out of this chimney there was a lot of CO2 and particles and pollution. Today we have only one chimney, and this chimney is controlled by authorities, and there's a filter. And the CO2 that comes out here, it's CO2 neutral because it's plants and not oil. So it's a much better climate action thing to have a district heating based on biomass. 섬 자체에서 생산된 700kg 무게의 집단 한 뭉치는 약 300리터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전혀 내뿜지 않는 데다 가격에서도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유럽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 지난 10년간 삼소섬에는 육상 풍력 발전 터빈을 비롯해 약 30여 개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시설이 건설됐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설은 섬 주민들의 개인 또는 공동 소유, 조합과 섬 자치정부 소유로 되어 있다. So this is just one of the samples. We have a whole document file about all the members of these co-ops, and they have enlisted their bank information and about their investment capital and how they do it. And we use this information to pay them back the dividend of the turnover of the wind turbines. So for an investment in wind turbines, you probably get like 6-7% of your invested capital back in like an interest or dividend from your investment, which is very safe. And by that we can get all the citizens involved in wind power and district heating because we have this cooperative ownership structure. 삼소섬에는 10년간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정부 보조금은 7.5%, 우리 돈으로 60억 원에 불과했다. Well, the residents of Samsø is mainly, it's a farming community. So farmers' communities are usually very conservative. And they kind of say, no, this is not interesting because we know what we have. We don't know what is the interesting thing in the future. But when we divided the project in smaller elements where people could see what was interesting for them, then gradually we had a more and more positive response from the citizens in this project. And now everybody is advocating the project in a very positive way because everybody has saved some money or they make money out of selling electricity or they have a job in the business. 삼소섬의 성공 비결은 생각보다 간결하다. 첨단 기술에 의존한 게 아니라 10년 내에 섬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섬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이 그 처음. 이후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정치인, 기업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긴 결과 섬 전체가 유럽의 명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에너지 자립 지역의 장점들을 살펴보면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에너지 파동이나 위기가 오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파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에 누군가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관여돼 있어요. 그 얘기는 일자리가 창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가 독일의 자동차 산업만큼이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제주도 인근에도 이와 유사한 섬이 하나 있다. 미래의 에너지 자립섬을 꿈꾸는 이곳은
얼핏 봐도 삼소섬과 닮은 모습. 가파도는 삼소섬과 같은 에너지 자립섬을 목표로 삼고 전력 수요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섬과 바다에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섰고 집집마다에는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됐다. 물론 전기료 부분도 확연히 줄었다. 태양광 사업이 지금 가파도 이제 95가구 중에 전력을 많이 소요되는데 37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의 여기 평균 이제 전력 소모량이 약 한 달에 한 300kW 전후인데 그거를 3kW짜리 태양광 사업으로 전부 소화합니다. 그래서 요금이 전기 요금이 예전에 뭐 한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 나왔던 가정들이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고 또 특히 여기는 스펀 지역이라 가지고 여름에 냉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냉방료도 예전에는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출했지만은 태양광을 설치원으로 3만 원, 4만 원 그 정도밖에 지출하니까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도 환경 오염과는 거리가 먼 깨끗한 섬이었기에 친환경 섬이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았던 주민들 때문에 가파도 역시 사업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처음에 반대를 했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주민들을 같이 이렇게 설명도 하고 또 주민들끼리 또 의견도 나누고 또 다른 사례도 보고 왜냐하면 태양광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태양광 단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태양광 단지는 뭐 여기저기 조사해 보니까 우리 그 섬에는 뭐 태풍이나 해수 때문에 이제 걸맞지 않고 해서 각 가정에 개인 그 태양광 발전을 하고 또 우리는 여기가 바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풍력에서 전기 얻어지는 거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만약 안전한 전기를 공급할 것이다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불안한 요소를 좀 없앴고 그리고 특히 그 담당 행정에서도 여기에서 뭐 한 3박 4일 숙박하면서 주민들 일일이 가가오 방문하면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가파도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오토바이와 함께 4대의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어 있다. 걸어서도 1시간이면 다 돌아볼 작은 섬. 전동차는 그야말로 최적의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우리 가파도 한 바퀴 돌면 이제 5.4km고 상하동 길이가 1.3km인데 주로 우리가 운행하는 거는 이제 여객선 터미널까지 1.3km를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1.3km를 95km로 하니까 우리 여기서 운행을 많이 한다 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한 번 충전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가파도의 전기차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유럽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인 삼소도처럼 아시아 최초의 에너지 독립섬을 꿈꾸는 가파도. 하지만 아직은 보완할 점이 많은 상태다. 프로젝트 시행 후 설치된 풍력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태.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제주를 만들면서 가파도를 디딤돌로 삼고 모델로 삼고자 해서 그 대한민국의 최고 전력사인 한전과 남우발전 포함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그런 프로젝트만큼 기술적으로 2~3%가 모자란 부분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는데 바람이 뭐 불었다가 또 안 불었다. 그 다음에 제주도의 주변에 그 폭풍주의보라든가 강풍주의보가 되게 심해서 그 실질적인 테스트 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그런 이제 문제점만 이제 해결되면 실질적으로 그 제주도의 이제 탄소 없는 섬, 녹색 섬의 모델로 가파도를 이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타임즈를 비롯한 유력 시사 주간지들에서는 제5의 에너지라 불리는 절약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절약을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추세. 서울 성북동 주민센터에서는 매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방법들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 배터리가 없는 데서는 전기로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 데서는 배터리로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가로등으로도 쓸 수가 있고 작업등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요게 불과 30W인데 밝기는 그 3파장 전구 같은 거 60W 이상의 밝기를 이게 비춰줘요. 오늘의 교육 내용은 LED 전기의 효율성을 알리고 직접 만들어보는 등의 실습도 해보며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요령도 알려주는 수업. 선생님 그럼 가정용 화장실 쓴다고 그러면 뭐 이 아답터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예. 아답터를? 예. 아답터는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싸요. 이게 굉장히 싸니까 이런 걸로 만들어서 쓰셔도 안전기예요. 그 할로겐 안전기. 그런 걸로 만들어서 쓰셔도. 매주 이렇게 다른 주제로 열리는 수업을 통해 일상 속 에너지 절약에 대해 알아가는 주민들. 처음 예상과는 달리 주민들의 호응은 기대 이상으로 높았으며 배운 것을 실천해보는 주민들 역시 교육이 거듭될수록 늘고 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이제 한 30명에서 40명 예상한 교육이었는데 지난주에는 55명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성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하시지 사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전기 절약을 실천 중이라는 한 주민의 집. 네, 저는 여러 가지 하니까 순서대로 모시고 다닐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이 자리에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어컨 실질적으로 이렇게 에어컨 호스 나간 자리가 있지요. 여기 에어컨을 여기다 놨다가 전년도에 제가 에어컨을 떼버리고 저렇게 팬으로 달았어요. 이 팬을 달으니까 이 밑에서도 시원하고 에어컨은 쏘이게 되면은 건강상 안 좋다 해서 이걸 다르니까 너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우선 시원하니까 창문 열어놓고 틀어도 되고 닫아놓고 틀어도 되고 저는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절약의 가치와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에너지 홍보대사가 됐다는 마을 주민. 주로 가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더욱더 보람을 느낀다는데. 남편한테 에어컨을 없앨 때 가장 힘이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사례야 많겠지만 냉장고 에어컨을 버린다고 할 때 아빠 말이 이제는 정신병자 됐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이 전기요금이 이제 확연히 한 15% 20% 떨어지는 거를 보고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저한테 그래도 남한테 자랑해주는 남편이 되더라고요. 각 가정의 옥상들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육을 통해 옥상 텃밭의 효과에 대해 알게 된 주민들은 직접 자신들의 옥상에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도심 속 주택가 옥상에 마련된 텃밭은 에너지 절감은 물론 가족들의 사이까지 돈독하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달팽이도 있고 저기 그야 배추벌레도 있잖아. 저번에 승우가 민달팽이 잡아다가 기른다고 여기서 한 2마리 잡았었는데.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큰 요즘 직접 기른 친환경 채소를 함께 나눠 먹으며 가족 간의 정도 새록새록 더욱 쌓여가고 있는 것. 아,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이거 이제 애들은 또 상추만 그냥 먹으라면 싫어하잖아요. 샐러드 같은 거 해주고 그러면 근데 여러 가지 많으니까 다 골고루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썰어서 도시락 싸주면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승우도 좋아하고. 승우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손자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옥상 텃밭 이후 체감하게 된 에너지 절감 효과는 지난 여름 불볕더위 속에서 빛을 발했다. 우리 십자성 에너지 절감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듣고 너무 나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좋아해요. 에어컨. 전기료도 절약되고 에어컨 덜 키니까. 우리 전기료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한 3분의 1은 절감된 것 같죠. 뭐 한
5, 6만 원 나왔으면 3, 4만 원. 에어컨 틀면 막 10만 원도 나오고 여름에. 많이 나오는데 훨씬 덜 나와요. 진짜 덜. 네, 전기요금. 시원한 밤에도 열대 현상 좀 덜하고. 서울시 강동구의 십자성 마을. 1974년 101명의 베트남 참전 전상용사가 전쟁의 상처를 딛고 터전을 일구며 시작한 십자성 마을은 2013년 에너지 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십자성 자립마을의 46가구 중 16개소가 주민들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시의 보조금 일부와 자비를 들여 주택 태양광을 설치. 주민들은 매달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량을 그래프화해 비교해보며 절약의 의지를 다져가고 있다. 업무도 많이 했는데 발전이 많이 됐네. 이상 밤에 에어컨 켜놓고 뭐온 거야 저거. 종류는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단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건 50% 이상은 절감이 돼 있어요. 작은 노력이 가져온 큰 효과들. 저녁에 잘 때든가 안 볼 때는 그 전기 콘센트 그 꽂아놓은 거를 끄고 반드시 끄고 집을 나갈 때든가 이럴 적에는 끄고 나가죠. 저희가 이제 한 500kg 정도 썼는데 한 400kg에서 350kg, 한 100kg에서 150kg 한 달에 절감이 되죠. 150 와트가. 처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주민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에 동참. 매달 줄어가는 전력 사용량을 통해 그 노력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절전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많이 절감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 보면은 이 집이 참 좋은 예입니다. 그 집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사용이 됐죠. 지금은 거의 50% 이하 단열재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정도의 50% 이상의 절감이 된 큰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창문 틈새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창문 틈새를 막다 보니까 많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너도 나도 우리가 지구 살리자 하는 뜻으로 절감하다 보니까 교육을 통한 절감을 많이 10% 이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절전소 만들어갖고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저 집 많이 줄였다. 이거 우리 당신도 절전 좀 합시다 하고 서로 부부가 공유하면서 서로 절전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난 9월 한 달간에 걸쳐서 수원시 행궁동에는 색다른 변화가 생겼다. 거짓말처럼 마을에 차가 사라지고 자전거가 들어선 것. 도심의 주택가답게 골목골목 빼곡이 주차되어 있던 차들은 모두 마을의 외곽, 별도로 마련된 주차장으로 모두 이동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한 달간의 차 없는 마을 체험. 5분 거리의 대형 마트도 차로 이동하는 요즘 세상. 차 없는 마을은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 네, 처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는데 사실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넓었나, 또 이렇게 새롭게 봐지고 또 방문객들도 이렇게 차가 하나도 없는 마을은 처음 본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클레이 회원국에서도 많이 외국인들이 왔었는데 너무 놀랍다. 한 마을 자체가 차가 다 빠진다는 것이 사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아하고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깨끗하고 여유로워진 마을의 모습. 현재는 우리가 진짜 반신반의로 저렇게 될까 하던 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더 반갑죠. 처음에는 조금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본데 저도 지금 여기 차가 없으니까 그 공간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 차고지까지 불과 자전거 타고 가면 한 3, 4분밖에 안 걸리니까 불편한 거 몰라요.
차 없는 마을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건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들. 각양각색 이색 자전거들이 놓여지면서 이곳을 찾은 시민들 역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요. 차가 없어도 이렇게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좀 처음에 타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금방 익숙해졌고 익숙해지니까 또 일반 자전거 타는 것보다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먼 길도 금방 갈 수 있고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택시로 변신한 자전거도 등장. 이색 체험에 시민들 모두 신기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들. 출발하겠습니다. 실제 체험해본 쾌적한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너무 참신한 것 같아요. 이 발상 자체가. 자동차가 안 다닌다고 해서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사나 했는데 생각보다 아무래도 이제 일단 공해가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쾌적해진 것 같고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리도 확보가 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여유도 생긴 것 같고 네,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감이 무엇인지, 생태교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사람들. 100배, 1000배로 재밌어요. 안 힘들어? 페달 밟고 가면? 안 힘들어요. 재밌어서 안 힘들어요. 이렇게 페달을 강하게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돌리니까 좀 달라요. 여럿이 다 이거 이렇게 자전거처럼 돌리니까. 한 달간의 차 없는 마을 체험을 통해 기대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는 적게는 178톤에서 많게는 445톤에 달하는 수치. 더 큰 성과는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가 없이 산다는 것들을 사실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차가 없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 그리고 이제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느끼고 즐기고 가셨다는 것들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색 성장의 꿈.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제5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들. 확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과 녹색 기술의 밑바탕에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공감대가 최우선. 자원 빈국,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움직임. 우리는 지금 그 중심에 서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깨끗한 에너지로 바꿔 갑시다. 독일처럼 원전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 아니면 중간에 가스를 이용한다라든지 뭔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상황으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 소비량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첫 출발이다.